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기물질이 산화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측정을 산소가 소비된 양을 이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BOD라 그러고, 그 BOD라는 그것의 그 대부분의 화학식들은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중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CO2가 되고 나머지 남은 것들이 암모니아 성분이 남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화학 물질이 아미노산이라고 그럽니다. 아미노 애시드. 그럼 이 아미노 애시드 20개의 아미노 애시드 필수 아미노산이 여러 개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다양한 단백질이라 그럽니다. 하나의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생선이라는 것을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쇠고기나 그 다음에 이제 닭고기 뭐 이런 어류나 그 다음에 육류를 가공을 할 때 우리가 물에 녹이기도 하고 이제 어떤 수프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소도 들어가고 뭐 이렇습니다. 그 채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로 탄수화물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쌀을 많이 먹겠죠. 그 다음에 밀가루 이렇게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물하고 결합하면서 좀 이렇게 용해된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된 상태로 이제 배출이 되는 것이 화장실 또는 이제 세탁물, 그 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때, 그 다음에 싱크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용해된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하수에 함유된 채로 내려옵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면 아미노산의 복합체인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채소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들이 용해돼서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제 단백질이라는 것하고 아미노산의 복합체가 이제 단백질인데, 그럼 이 아미노산의 정의는 어떻게 했냐면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완전히 가수분해하면 암모니아와 함께 생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산소가 들어가면서 CO2 플러스 H2O로 되면서 나머지 남는 것이 암모니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카복시기에 해당되는 COOH는 애시드입니다. 이 애시드가 결국은 CO2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분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학식은 NH2, 그 다음에 탄소에 있는 C, 메인 체인, 그 다음에 H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R은 여기 있고, 이거는 알킬기입니다. 그 다음에 애시드니까 COH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O2가 들어가면 여기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H2O가 되고, 이 O2 탄소는 CO2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CO2가 되고, 이 물 속에 들어있는 H2와 더불어 이것은 CO2 플러스 H2O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질이라는 겁니다. 유기물질.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호기성 생물학적 산화적 처리라고 합니다. 유기물질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본 대로 여기 뭐냐면 C, O, N,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 기본 구조인데, 여기에서 이제 R에 해당되는 것 중에 다이오신이라는 것은 이 황이 들어 있습니다. S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화적 처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시 하수
또는 산업시설 방류수로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뭐 지방, 지질, 단백질 이런 것들이 산화가 돼서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DO, 물속에 들어있는 DO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미생물이 CO2 플러스 H2O, 그 다음에 아모니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DO가 고갈이 되겠죠. 이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유기 성분 및 화합물을 제거를 하는 것이 하수처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고형물을 축적을 하고, 고형물이라는 것은 실제로 만들어진 미생물의 본체를 우리가 고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콜로이드는 원칙적으로 고형물에 해당되는 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수처리장에서 생성된 미생물을 우리가 이 고형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콜로이드라고 하고 부유물질을 이제 제거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세 번째는 병원성 미생물의 농도를 이제 감소시키는 것이 이제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양론으로 본다면 산화와 그다음 미생물 합성을 보면 CONHS라는 것이 뭐냐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고 다른 미량 물질들이 이 영양분으로 작용을 해서 완벽하게 산화가 됐을 때 이게 산화적 처리입니다. 산화적 처리는 결국은 산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2 플러스 NH3. NH3는 어디서 왔냐면 여기에서 온 겁니다. NH2에서 수소가 하나 붙어가지고 NH3가 됩니다. NH3 플러스 C5H7NO2라는 것은 미생물의 분자식입니다. 새로운 미생물이 만들어지고 기타 최종 산물, 뭐 암모니아 또는 무슨 뭐 다른 물질도 만들어집니다. 최종 산물, 그 다음에 덜 분해된 물질, 또 일종의 기타 최종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이 뭐라가 되냐면 고형물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고형물 축적이라고 합니다. 이 고형물이 축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물질이 계속 들어오고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미생물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형물이 축적이 됩니다. 그럼 이 고형물이 축적이 되는데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들어오는 유기물질이 없을 경우에는 이 축적된 고형물이 다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 분자에다가 산소가 투입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CO2 플러스 H2O, 여기서 아모니아가 또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의 미생물 자체가 질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모니아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고는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것이 최종적으로 산화와 미생물 합성이 이루어지는 이 방법, 그 다음에 유기물이 유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고형물이 축적이 되는데 이 축적된 고형물이 다시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최종 산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이 분자식이 고형물의 분자식, 미생물의 분자식입니다. 그래서 CO2 플러스 물, 그 다음에 아모니아,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환경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DO는 적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과하게 있으면 산소가 과하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물질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DO의 농도는 물에서 dissolved oxygen입니다. in water 약 2mg/L가 있어야 하고 pH는 약 6.0에서 9.0 또는 8.5 사이의 pH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유입하수의 생물 반응으로 처리를 할 때는 시간이 상당히 짧게 걸립니다. short time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없어지는 이 양을 산소의 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BOD라고 합니다. BOD5 및 부유물질이 약 한 85% 이상이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유기물질이라는 것은 총칭이 뭐냐면 남물해성 유기물질 또는 고형물질, 그 다음에 무기물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비중이 굉장히 큰 물질이나 미생물이 영양분으로서 가져가기에 부적합한 큰 물질, 이런 것들이 처리가 불가하게 됩니다.
자, 다시 반복을 하면 호기성, 생물학적, 산화적 처리하는 것은 일단은 이 공공수액의 디오 고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기 성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새로 만들어진 미생물을 우리는 고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적된 미생물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종 산물인 CO2 플러스 H2O 또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암모니아도 산소가 들어가면 산소를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질산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칭에서 탄소 성분, 산소, 수소 성분에 대한 산소의 소비량을 우리는 BO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입된 부유물질이 한 85% 이상이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산화되는 것을 우리가 질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움, NH4, 이것이 뭐냐, 아질산성 질소, 나이트라이트 때 NO2. 이 누가 하냐면 나이트로소모나스가 합니다. 나이트로소모나스가 일단은 암모니아를 나이트라이트로 만듭니다. 그럼 나이트라이트가 만들어진 것이 다시 나이트레이트로 됩니다. 질산성 질소로 합니다. 이 누가 하냐면 나이트로벡터가 합니다. 자, 시간이 뭐가 많이 걸리냐면 여기 있는 수소 성분이 산화가 되는,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나이트라이트로 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트라이트에서 나이트레이트로 갈 때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rate limiting step이라고 합니다. 암모니아가 나이트라이트로 갈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속도 제한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질산화를 시켰는데 이게 암모니아가 크게 쓰면 암모니아가 나이트레이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산화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암모니아에 산소를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DO 농도를 유지하고 방류수에서 아모니아 때문에 수소이기 때문에 또 산소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수역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물속에 들어있던 이 수생 생물,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물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부영양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영양화 억제를 위해서 이제 질소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암모니아를 제거하고 그다음 지하수 수질 보존을 위한 질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정을 본다면 처음에는 이제 BOD를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BOD를 제거하고 되면 나머지 남은 것이 암모니아만 남습니다. 그 질산화는 이 암모니아가 부유 성장 공룡에서 부착 성장 공룡에서도 가능하지만 질산화 박테리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트로소모나스와 나이트로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미생물보다는 이게 종속 영양 미생물은 뭐냐면 탄소를 영양 성분으로 하는 종속 영양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산화 박테리아는 종속 영양 미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이 훨씬 느립니다. 어디에서? 나이트로소모나스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BOD의 제거 공정보다 긴 HRT, 그러니까 수리학적으로 체류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또한 고형물 체류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 슬러지 리텐션 타임하고 하이드롤 리텐션 타임이 둘 다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것이 탄소 성분을 없애는, 탄소와 수소 성분을 없애는 폭기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암모니아가 질산화가 되는 질산성 질소로 되는 이 나이트로소모나스는 암모니아가 산소와 더불어 나이트라이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라이트가 다시 나이트레이트로 갑니다. 전체 반응으로 본다면 암모니아가 나이트레이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환경인자는 뭐냐면 질산화는 pH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 최적은 7.5에서 8.0, 그 다음 낮은 알칼리도 하수에 알칼리도를 이제 첨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탄소원 때문에 알칼리도라는 것은 탄소원입니다. 탄소원이기 때문에 알칼리도가 첨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이트레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나이트레이트까지 만들었으니까 우선 이 생물학적 탈질에서는 NO나 N2O, N2가스로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환원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산소를 뜯어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아모니아를 탈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파과점 염소를 주입하거나 그 다음에 이온교환동으로서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방법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소가 붙어 있는 것에서 산소를 뜯어내기 위해서는 산소가 없는 상태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산소 탈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앞에, 이 공정의 앞에 있을 때는 전무산소, 그러니까 앞전자입니다. 앞에 무산소 탈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뒤에 무산소 탈질을 하거나, 무산소 탈질은 에녹식 리액터라고 합니다. 에녹식 리액터. 그래서 전무산소 탈질과 후무산소 탈질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럼 이 방법이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탄소온이 필요합니다. 이 탄소온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알칼리도를 첨가를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수를 탄소온을 하거나, 하나는 메탄올을 탄소온을 하거나, 아세테이트를 탄소온을 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탄소를 공급을 해서 여기에 붙어있는 산소를 뜯어내고 N2 가스로 만들어내는 공정, 이걸 우리가 생물학적 탈질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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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방법을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아나목스인데, 이 아나목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질산화와 탈질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아나목스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하수나 메탄올이나 아세테이트를 가지고 탈질을 하게 됩니다. N2 가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 있는 N옥식 전무산소 탈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뒤에서 피드,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턴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에어로빅 컨디션에서 여기 있는 하수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주로 하수를 다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도 공급하고 뒤에서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리턴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N옥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N2 가스는 여기에서 다시 날아가게 되고 다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후무산소 탈질 같은 경우는 여기 에어로빅에서 여기에서 뭐냐면 유기물질이 산화돼서 CO2 플러스 H2O가 되면서 여기에 NH2 또는 NH3 아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질산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질산화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 질산화된 것이 NO3에서 O를 뜯어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무산소 탈질을 하게 됩니다. 무산소 탈질을 하게 돼.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 무산소 탈질, 다른 하나는 후 무산소 탈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탈질의 영양 성분이 하수가 될 수도 있고 메탄올이 될 수도 있고 아세테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소가 다 나갔습니다. 자, 인을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영양화 때문에 질소하고 인이 공공수용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 제거는 담수 시스템의 임계 영양소, 이게 있어야 부영양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임계, 이게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계, 이 어떤 경계입니다. 경계. 부영양화가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영양화 제거를 위해서 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공정의 개요를 본다면 유입수의 인은 어디에 있냐면 세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슬러지 폐기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인이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미생물을 걸러낼 거냐 하는 것은 뭐냐면 세포 안에 다중인산염, 이 폴리포스페이트입니다.
다중인산염은 P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다중인산염으로 과잉인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깥에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럭셔리 업테이크해서 그 미생물을 다시 침전을 시키면서 없애버립니다. 이와 같이 혐기 조건에서 인축적 미생물 PAO라고 합니다. 오가니즘스. 그래서 인을 축적하는 미생물은 저장된 다중인산염으로부터 인을 방출시키기 위해서 휘발성 유기산을 사용해가지고 정인산염으로 만듭니다. 자, 혐기 영역에서의 공정하고 호기 영역에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기 영역에서는 아세테이트는 이 BOD 성분입니다. BSCOD는 그 다음에 발효, 입자성 COD의 가수원으로 생성이 되고 인축적 미생물이 PAO, 여기에서 그랬죠. PAO는 아세테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생성합니다. PHB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아세테이트 섭취와 함께 정인산염, 그 다음에 H3PO4에 해당되는 거 H2PO4, HPO4, 그 다음 PO4 이랍니다. 이거와 함께 이 마그네슘 이가, 칼륨 이가, 칼슘 이가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호기성 영역에서는 이 미생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생성이 되고 그거를 다중인산염으로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저장시킨 이 슬러지, 폐 슬러지로 최종 처분되게 합니다. 자, 방법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혐기 영역에서 이 과정이 거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호기 공정을 거쳐서 인을 럭셔리 업테이크를 해가지고 최종 슬러지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영양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담수 시스템에서 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에 질소와 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인은 어떻게 되느냐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혐기 공정이 있어야 되고 호기 무산소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인은 공정이 더 복잡합니다. 혐기 공정과 호기 공정과 무산소 공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공정에 의해서 인이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탄소 성분을 다 없애버리는 그 방법이 우리가 부유성장 공정에서의 생물학적 처리 공정이라 그랬습니다. Suspended Growth Biological Treatment Process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메커니즘은 앞에서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단계식 활성 슬러지 공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수에 함유되어 있는, 그럼 단계식 활성 슬러지 공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수 속에 들어있는 또는 싱크대로부터 그 다음에 화장실로부터 그 다음에 세탁 찌꺼기로부터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데는 뭐가 들어있냐면 유기물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있고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유기물질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됩니다. 1, 2, 3, 4단계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탄소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CO2 플러스 H2로 다 가버립니다. 그럼 가고 나면 아까 본 대로 이 물질로 본다면 여기서는 CO2, 여기서는 H2O 이렇게 보냈습니다. CO2 플러스 H2O로 갔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뭐냐면 암모니아가 남았습니다. 여기서도 CO2 플러스 H2O로 가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게 암모니아가 남았습니다. 암모니아가 남았으니 자, 그러면 그러고도 이제 완벽하게 CO2 플러스 H2O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산소를 공급하는데 여기서 공급을 하고 남은 게 암모니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산화가 이루어질 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죠? 산소 섭취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기에서 2단계에서. 역시 2단계에서 산소 섭취율도 높아지지만 입자성 COD는 용해된 COD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린 상태에서 CO2 플러스 H2O로 갑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여기서는 덜 필요합니다. 용해성 BOD에 해당되는 것들이 빨리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CO2 플러스 H2O에 필요한 O2가 덜 필요하고 여기서는 여전히 입자성
물질에 의한 산소 소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생호흡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질산화는 단계별로 한다면 1단계에서는 질산화도 이루어지지만 BOD를 없애는데 산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 3단계에서는 질산화에서 나이트라이트에서 나이트레이트로 갑니다. 이 3단계에서는 나이트라이트에서 나이트레이트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입자성 COD에 해당되는 것에 산소가 별로 쓰여지질 않고, 여기서는 아모니아가 나이트라이트로 가는데 산소가 필요합니다. 3단계에서. 그럼 4단계에서는 나이트라이트에서 나이트레이트로 갑니다. 그러면 2단계, 그 다음에 이런 물질에서는 산소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단계의 공정 산소 공급량을 본다면 1, 2, 3, 4단계. 1단계에서는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40%, 그 다음 30%, 20%, 10%만큼의 산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공정 효율을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BOD 제거와 질산화 복합 공정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복합 공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OD 제거하고 질산화 복합 공정으로 본다면 완전 혼합 반응조에서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는 유기물 부하라고 합니다. 하수가 여기에 유입이 됐다가 그 다음 포규조에서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MLSS 농도 산소 요구량 일정하게 공급이 되고, 장점은 충격 부하가 적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BOD의 푸드가 BOD를 없애기 위한 미생물의 양은 많습니다. 그래서 FMB가 낮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거 슬러지 팽화, 벌킹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점입니다. 자, 압출류라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완전 혼합 반응조고, 이 압출류라는 것은 한번 들어와가지고 한번 거치고 끝까지 나갑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는 압출류라고 합니다. 압출류. 플럭 플로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플럭 플로우는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반응조 입구에서 낮은 DO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유입량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를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반응조 입구에서는 낮은 DO가 문제가 됩니다. 앞단에 DO를 높이고 그 다음에 말단으로 갈수록 낮은 폭이. 그럼 결국은 이와 같이 단계별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동안 흡착, 응집, 유기물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공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BOD 제거와 질산화의 복합 공정이 이런 게 있습니다. 단계별 주입. 아까 뭐냐면 단계별 주입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단계별 주입이 아니라 이거는 산소를 단계별로 이 양을 조절하는 거고, 이 방법 단계식 활성 슬러지 공정하고, 이거는 단계식 유기물질을 공급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기조에서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미생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기물질이 고르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주입을 합니다. 여기 1단계, 여기 2단계, 여기 3단계, 4단계 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반응조에 일정한 FMB를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면 F가 많음에 따라서 미생물의 농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정한 FMB를 FMB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 유입 하수 분배를 운전 조건 변화에 따라서 단계별로 유입 가능하고, 같은 부피에 비해서 긴 SRT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 안정화라는 게 있습니다. 접촉 안정화라는 것은 일단이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받아들일 때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정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분리 반응조 있습니다. 분리벽을 이용해서 안정화조가 있고, 그 다음 접촉조라는 것은 포기조입니다.
그래서 안정화조의 MLSS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안정화시킨 다음에 플럭플로 반응보다는 폭기조의 용량이 작습니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단 슬러지 공정이 있습니다. 자, 2단 슬러지 공정은 폭기조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우리는 폭기조에 의한 활성 슬러지 공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기조에서 유기물질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이리로 넘어갑니다. 암모니아가 넘어가면 질산화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BOD 제거와 질산화 복합 공정입니다. BOD 제거와 질산화 복합 공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대로 긴 SRT, 우회 주입을 할 수도 있고 후단에 질산화 미생물 보호를 위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순산소 공정하고 크라우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의 차이가 뭐냐면 순산소 공정은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기물질을 제거와 더불어 질산화를 이루는데 산소가 압축되어 있거나 아니 순산소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DO의 농도가 높습니다. RAS라는 게 뭐냐면 Return Activate 슬러지입니다. 반송 슬러지입니다. 그 첫 단에서 두 개가 한꺼번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장점은 SRT가 짧습니다. 그래서 높은 유기물 부하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지 면적이 작아도 됩니다. 단점은 뭐냐면 반응조 상부의 CO2 축적으로 해서 질산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pH가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라우스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물질을 없애고 하나는 뭐냐면 질산화를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소화조 상징으로부터 그 다음에 RAS는 리턴 슬러지입니다. 분리 설치된 폭기조에 먹이, 푸드를 제공을 하고 일반 폭기조에 플럭플로입니다. 플럭플로에서 질산화 질소는 전자 수용체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 방법은 좀 복잡한 방법이기도 하고 별로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그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장기 폭기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산화를 하지 않는 rate limiting step이라고 그랬습니다. 암모니아가 나이트라이트로 가는 그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 폭기를 합니다. extended aeration을 합니다. 일반적인 장기 폭기는 여기에서 폭기를 여러 번 합니다. 오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낮은 유기물과 긴 포기 시간을 내생호흡 단계에서 운전한다. 내생호흡 단계라는 것이 뭐냐면 C5H7NO2에 해당되는 미생물 분자가 다시 산소를 받아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내생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서는 일반적으로 1차 침전지가 없습니다. 소규모 하수 처리체에 사용하고 높은 하수 변화량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슬러지 안정화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혼합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산화구라는 게 있습니다. 산화구라는 게 oxidation ditch입니다. ditch라는 것은 이제 물기를 이렇게 파놓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길이 이 반응조를 이렇게 돌면서 이 산화가 되고 질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타원형 수로 이 반응조의 이름을 타원형 수로 반응조. 그 반응 속도는 CSRT 반응이지만 수로는 플럭플러. 여기서 여기까지는 플럭플러입니다. 압출류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압출류이고 이 자체에서는 완전 혼합 반응조이지만 그 반응 속도는 완전 혼합 반응조이지만 수로는 압출류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하수가 포기조로부터 유출되면 DO가 감소하고 탈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차 침전지가 있기도 하지만 수로 내에서는 내부 침전지가 사용이 됩니다. 이 또 다시 리뷰를 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복합적인 겁니다. 우선 이렇게 보면 이 앞에서 무산소죠. 탈질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공정을 하게 되면 호기조, 무산소, 현기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산소조가 있고 호기조가 있습니다. 무산소, 호기조. 호기조는 뭐냐면 암모니아가 나이트레이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산소조에서 나이트레이트가 N2 가스로 만들어집니다. N2 가스는 다시 대기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 호기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산화의 일종이고 같은 구조 내 동심원 형태로 장점은 질산화 폭기조, 탈질은 무산소조에서 일어납니다. 이 오발이라는 이 반응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역류형 포기 시스템. 이건 좀 잘 쓰지 않는 방법인데 원형 포기조의 바닥에 회전 상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상기기라는 것은 공기를 공급합니다. 그죠? 독특한 형태의 포기 시스템이고 이게 이제 디오가 낮은 디오에서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장기 포기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건 반응조 하나뿐입니다. 연속 회분식이라는 것은 시퀀싱 배출이액다. 배출은 뭐냐면 소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반응조에서 시간차에 따라서 이거를 채우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산소를 집어넣고 또 그 다음에는 침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배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빈통이 되면 다시 유입이 되고 다시 산소를 주고 침전을 시키고 배출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퀀싱 배출 리액터, 그래서 연속 회분식 반응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분식 배출 반응조, 그 다음에 가늘주기.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 경막이 있습니다. 경막이 있고 유입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막 포기가 일어납니다. 포기가 있는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수위를 측정하는 위에 떠 있는 이 부유물질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쭉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유출수가 쭉 내려가. 유출수가 맑은 물이 위에 있겠죠. 그 다음에 미생물은 밑에 가라앉을 테고, 그래서 유출수가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반응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식 활성 슬러지 시스템입니다. 이건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혼합액의 반송을 밑에서 하지 않고 여기에서 끌어올려서 다시 유입으로 공기도 집어넣고 유입수도 집어넣고 여기에서 미생물이 다시 혼합액이 반송이 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생물학적 질소 제거 공정에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무산소 호기 공정이 있어야 됩니다. 호기 공정은 N2 가스가 무산소에서 만들어지면서 물속에 N2 가스가 있는 것을 대기로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호기 공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산소 호기 공정, 그 다음에 무산소 호기 공정 유입수를 배분을 하거나 간을 포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 SBR도 할 수 있고, 외부 탄소원에 의한 후탈질을 할 수 있고, 전무산소 탈질, 후분산소 탈질, 이런 공정이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강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